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막 너도 나도 지금 매집을 합니다. 아까 뭐 이런 기업들 저런 기업들 또 국가 뭐 주정부 뭐 또 ETF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모자라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 쇼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최저 7억, 그냥 보통으로 가면은 17억,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가면 34억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이 캐시우드의 예상입니다. 가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천백만 배용국 작가님과 함께 지금 가장 뜨거운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예, 성장길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하고 유튜브에서 천백만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3권 책을 출간했고 지금 이제 4번째 책을 거의 다 써갑니다. 이제 예, 그러고 이제 또 어스 캠퍼스에서 이제 재테크 관련 강의도 하고 있고요. 성장기 TV 출연은 이번에 4번째인데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그 뭐 좋죠. 예, 간략하게 네. 정리를 좀 해 보면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 이제 6월 들어서면서 좋아져가지고 네. 코스피가 6월 한 달 동안 글로벌 그 G20,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제 뜨거워진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신정부 출범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6월 4일이었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추경에 의한 돈풀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뭐 상법 개정이나 이제 돈풀기가 이제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이제 그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9일 날에 이제 20조 이상의 이제 1차 추경을 승인했고요. 네. 7월에 이제 2차 추경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면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완화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제 그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AI 투자를 또 이제 많이 확대를 합니다. 뭐 소버린 AI니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성장책이잖아요. 산업의 성장책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당 분리과세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올해 초부터 올해는 한국장이 답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예상이 제대로 적중했어요. 미국 주식과 비교해서 여전히 한국 주식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상을 네.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연초에는 올해 초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 보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한국 주식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한국 주식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요즘은 미국, 한국 양쪽이 다 좋을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만 해도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첫째는 이제 M7을 비롯한 이제 주식들이 2, 3년에 걸쳐서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관세가 또 예고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평가라고 하는 건 이제 주가가 비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더 오르려고 하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미 높은 그 평가가 돼 있는데, 근데 그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관세가 또 부과되면 이게 그냥 막 맨몸으로 달려도 이게 고평가된 주식이 그거를 정당화시키려면 굉장히 힘든데 관세가 막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그걸 극복하고서 더 오르려고 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금년 초부터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생겨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3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그 연준 이사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월가에서는 월러 연준 이사 이분은 이제 다음번 연준 의장 자리를 노리고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 의미를 두질 않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곧바로 이제 미셸 오바마 그 연준 부의장이 또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원래 이 보우먼 이사는 매파 중에서도 매파고요. 정치적 고려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소심파고. 근데 이제 이런 그 갑자기 7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비둘기파적 발언을 해서 사실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파월 의장이 그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인플레가 계속 억제될 경우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옵션을 열어뒀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특정월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전반적으로 7월 인하는 어렵다는 그런 기조는 유지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이런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7월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9월에는 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위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6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나 제조업 PMI가 다 50을 넘어서면서 50을 기준으로 50이 안 되면 위축, 50이 넘어서 확장이거든요. 근데 둘 다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물가도 이렇게 생각만큼 또 튀지는 않았습니다.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월 CPI가 전년 대비 2.4%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거고요. 근원 CPI는 2.8%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예상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업들이 아직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물가를 잡아준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모두 다 좋을 걸로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제 딥시크 이후로 중국 시장이 또 좋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국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주식 본격적인 상승 랠리 언제 가장 뜨거울 글쎄 이제 지금이 가장 뜨거운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IB들의 전망을 보면요, 이제 JP모건은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3,200으로 봤고요. 그런데 이제 3,200인데 정말 많이 오른다. 그럼 3,60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목표치를 2,900에서 기존에 2,900이었는데 지금 3,100으로 올렸는데 뭐 지금 3,100이 뭐 이미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보면 대략 3,000에서 3,200 정도 예상을 하니까 뭐 지금이 거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질 낙관적 요인으로는 이제 원화 강세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이제 신정부의 3법 개정 이런 게 있고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의 관세 변수가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관세가 부과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이제 코스피가 뭐 한 3,000에서 3,200 수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IB들 최상의 경우 3,600까지 열어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지금 3,000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수 상승 여력이 이렇게 크다고 보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지수는 빠지지 않고 계속 받쳐준 상태에서 또는 소폭 상승하는 상태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따라 상승하는 이제 조선 방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원자력, 스테이블 관련, 코인 관련주 뭐 이런 데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 올해 말 코스피 지수 몇 가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대 3,600 정도를 이제 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작가님도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12월쯤 되면 3,600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죠. 예. 비관적으로 가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또 코스피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3천도 넘었고 코스피 5천 시대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 이제 뭐 가능해야 하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이 상태로서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 단순한 뭐 호재가 뭐 한두 개 나오고 아니면 돈을 풀어서 이렇게 올라갈 그런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첫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뭐 저평가된 이런 신흥국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선진국의 그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을 뭐 소수의 뭐 오너가 지배하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오너 한두 명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주주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야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인식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 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암소를 샀더니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행위가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주주들을 속이는 기만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분할 상장 목적이 뭐냐면 LG 그룹이 자기네는 돈 한 푼 들이기는 싫고 그렇지만 또 지배력은 유지하고 싶고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대통령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LS그룹 회장이 뭐 쪼개기 상장을 자기는 할 건데 뭐 그게 싫으면 주식을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5천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뭐 쪼개기 상장 금지, 뭐 이사의 독립성 강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상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 일단은 5천에 도전해볼 첫걸음은 내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둘째로는 이제 코스피 5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제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도 이제 이름을 우리가 못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다시 이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제 제외된 뭐 주요한 이유를 딱 찾아보니까 공매도 금지 사태의 여파와 외환 시장의 접근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금년 3월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그 전에 17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뭐 내일부터 공매도를 뭐 금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어떤 제도를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외환 시장이 여전히 또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외환 시장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존리 선생님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또 포함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어요. 진짜요? 예.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신흥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우리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일단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면 이제 상당한 매물 부담이 있는데 그 선진국에 투자하는 그런 그 펀드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상위 10개 기업 정도만 뭐 투자 대상이 될까 나머지는 투자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있는 돈만 팔고 나가고 새로운 돈은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주가는 더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AI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분야를 지금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되고요. 새로 부각되는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있고 뭐 조선과 원자력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방산도 뭐 마찬가지지만 좀 더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의 이제 이런 AI 기업이라든가 리딩하는 기업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기업들이 이 증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네, 그냥 기업들이 그냥 뭐 주주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가지고 충분히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냥 뭐 주주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뭐 손 벌리고요. 근데 이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또 돈을 벌면 또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기업 중에 이제 유망해질 것 같다, 이제 곧 있으면 좀 더 뜰 것 같다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개가 있기는 하죠. 네. 예. 그럼 AI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빼고는 딱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 없을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기업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딱 생각하면 이제 갑자기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갑자기 좀 떠오르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아.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스페사시스 같은 것도 이제 AI 기업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두산 같은 것도 AI 기업이긴 하고요. 예, 예. 그또 뭐가 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작가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추경을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진행 중이고 이게 시장 유동성에 어떤 또 영향을 줄까요? 뭐 그냥 당연히 긍정적인 네.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이 꽤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오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 장세하고 실물 경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주식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유동성 장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풀면 사실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는데 실물 경제와 관계없이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는 좋은데 네. 또 유동성 장세가 오니까 이제 사실 부동산도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 그 부분이 조금 특히 서울 부동산이죠. 이제 네.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서울 부동산 지금도 굉장히 불장인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그 6억 원 대출인가 네. 그런 규제를 내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일단 부동산은 잘 네. 모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왜냐하면 내년에 너무 공급이 없어요. 서울 쪽에. 예. 내년뿐 아니고 그 다음에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뭐니 해도 수요 공급이거든요. 예. 또 외부 상황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최근 약간 글로벌 경제 상황과 네. 주요 이슈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러우 전쟁은 이제 뭐 사람 관심에서 좀 멀어진 네. 상태고 뭐 이란 이스라엘도 다 해결이 됐잖아요. 거의 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이슈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 원자재 상승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른 건 뭐 다들 아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또 플라티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코코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코아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구리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물 수요 급증이 이제 구리 가격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25% 수입 관세를 구리에다 부과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그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구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지금 그 재고가 연초 대비해서 60에서 8%가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규제까지 막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근데 꼭 구리뿐이 아니고 지금 원자재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구리 외에 또 이제 뭐 우라늄 같은 것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원전을 네. 많이 이제 건설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우라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원자재 가격은 이제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쪽으로 쭉쭉쭉 올라갈까요? 모든 거는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그 원유 같은 건 그렇진 않겠죠. 아. 근데 이제 구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우라늄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는 날씨에 이제 너무 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작년은 사실 코코아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뭐 하지만 우라늄과 구리 같은 경우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작가님 영상 중에 10배 오를 종목 2가지 선택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 이제 제가 네.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이거를 이제 미리 이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2개 종목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하고 이제 삼일제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5, 6년 후에 뭐 계속 잘 되면 이제 10배 이상 오르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고요. 지금 당장 막 오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조방원이라든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아니면 지주사 같이 지금 모멘텀이 붙은 주식이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PBP 1510이라고 하는 항체 그 췌장암 항체 신약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췌장암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췌장암에 걸리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PBP 1510이 이제 그 사실상 세계 최초의 췌장암 치료제가 될 가능성도 이제 꽤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치료제는 있지만 제 말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캔서 문샷이라 갖고 인류가 달을 정복했듯이 암을 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포함을 시킨 회사가 이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이제 췌장암에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췌장암에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PAUF, 퍼프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프가 뭐냐면 이게 이 단백질이 췌장암의 진행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퍼프가 많이 있으면 췌장암의 발생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BP1510이라는 약은 이 퍼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퍼프를 공격하는 표적 그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퍼프를 공격해서 췌장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암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드리자면 어떤 이제 유전자가 암을 일으키면요, 그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항암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암과 싸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 헐투유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암세포가 유방암 세포가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셉틴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유방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는 이 말씀드린 이 허투유라고 하는 유전자를 선택해 골라낸 다음에 이거를 공격해서 이제 암세포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만든 그 회사가 이 허셉틴을 출시하고서 10년간 한 9억 원 정도, 9조 원을 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 거죠. 근데 이 헐투유의 발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이 약이 세계적인 항암제가 돼서 9조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헐투유라고 하는 역할을, 단백질 역할을 췌장암에서 하는 게 바로 이제 퍼프예요. 퍼프.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유방암은 이제 허투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 퍼진다고 했듯이 췌장암은 퍼프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게 췌장암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약은 이 퍼프라는 걸 공격해서 암세포를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유방암에서 헐투유의 발현율은 2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퍼프는 발현율이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럼 퍼프를 타겟으로 하는 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이 퍼프와 관련된 모든 특허는 제가 말씀드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미 아스코에서 췌장암 신약 임상 1, 2회 이상 결과 첫 공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임상 1상이면 1상이고 임상 2회 이상이면 2회 이상인데 왜 1, 2회 이상 이렇게 했냐 하면요. 이게 이제 저도 이걸 그래서 찾아봤는데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게 이 차트를 보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빨간색 선이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독성이에요.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사람한테 직접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선을 영어로 DLT라고 하는데 Dose Limiting Toxicity, 그러니까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요, 제가 이게 무슨 약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면은 3.5, 이거 3.5죠. 3.5에서 딱 그 약이 빨간색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은 그 용량이 3.5를 넘어가면 이제 독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체에. 그래서 이제 이 약으로 임상을 할 때는 3.5가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3.5가 이 약의 용량이 3.5가 넘어가면 이제 사람한테 독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3.5만 해도 너무 경계선에 있으니까 지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약을 투여할 때는 최대로 3.0까지만요. 그래서 이 3.0을 최대 투약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영어로는 MTD라고 하는데 초록색 선이요. 이게 이제 Max Tolerated Dose. 그래서 이제 최대 투약 용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상에서는 이것보다 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5까지 파란색 선이 있는 2.5까지만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5 이거를 이제 recommended phased dose 해서 줄여서 RP2D 글자 그대로 이제 임상 이상에서 권하는 용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독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상 이상에서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을 정하는 것이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약물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3.5가 넘어가니까 사람한테 독성이 생긴다. 아, 그럼 3.5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럼 3.0이면 어떠냐? 3.0이 뭐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위험하다. 아, 그러면 2.5까지만 하자. 이렇게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이제 임상 일상이에요.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는 이 2.5로 딱 정했으니까 이 2.5만큼의 용량을 사람 몸에 투여해서 이제 치료가 되는지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임상인데, 근데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그 PBP 1510은 약물의 함량을 늘려도 사람들한테 별로 독성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DLT가 특별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에서 말하는 빨간 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늘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고용량 임상을 확대하면서 이제 임상 2회 이상으로 곧바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이제 FDA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상하고 2회 이상을 동시에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 약은 임상 지금 2회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이상만 끝나면 이제 FDA로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임상 3상을 안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약은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임상 2회 이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또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되면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임상 2회 이상만 끝나면 곧바로 FDA에서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신속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만 나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 약은 다 미국 FDA, 유럽 EMA, 우리나라 식약처 전부 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이제 임상 3상은 안 하고 임상 2회 이상에서 곧바로 끝나는데 지금 임상 2회 이상을 하고 있고요. 임상 2회 이상이 끝나서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곧바로 승인을 내줍니다. 그럼 2회 이상 언제 끝날까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왜냐하면 췌장암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췌장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이제 몇 명이더라?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70명인가 뭐 그렇게 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임상을 하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만 하면 또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인,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인 다 골고루 섞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사람 몇 명, 스페인 사람 몇 명, 그다음에 뭐 지금 아시아인은 싱가포르에서 하거든요. 싱가포르 사람 몇 명 이렇게 이제 다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췌장암이다 보니까 사실 췌장암은 그 예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치료해 보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도 또 치료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기여도 굉장히 치료가 많이 되는데 췌장암은 3기면 거의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시는 분들이 임상을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임상하다가 다른 병으로 돌아가셔 버리고, 그럼 이제 그 데이터는 못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딱 끝난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거죠. 제 생각엔 아마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흥미로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그 마우스 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임상인데, 이게 파란색이 이제 그 췌장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맨 왼쪽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쥐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이 제일 세포가 크죠. 그다음 맨 오른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PBP1510하고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FDA로부터 승인 받은 이제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공동 병합을 해서 이제 약 치료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췌장암이 거의 없어졌죠, 쥐에서.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치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서 두 번째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PBP1510만으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은 젬시타빈만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된 걸 보면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같이 병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치료 효과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은 이제 PBP1510 단독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젬시타빈 단독으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 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그 췌장암이 완전 관해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나왔고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PBP1510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인, 흑인, 뭐 아시아인 이렇게 다양한 인종별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도 하고 있고 이제 아시아인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좀 먼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환자들이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스페인 환자 2분 중에서 이제 췌장암 걸리신 분이 이제 전이가 멈추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임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회사에서는 대강 느낌이 좀 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하는데 환자가 계속 치료되는 게 보이면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전이가 멈추는 현상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꽤 성공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식 같으면 요 정도 했으면 이제 한 뭐 주가가 한 두세 배씩 가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재료들이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만 회사가 뭐 이거에만 막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유럽의 EMA로부터 EMA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FDA이고 유럽은 EMA거든요. 네. EMA로부터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바이오시밀러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 바이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거 뭐 아무나 하는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 허셉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은 회사는 7곳밖에 없어요. 뭐 8개란 얘기도 있던데 하여간 7, 8개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유통 관련해서 이제 테바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유통 계약을 맺었고요, 유럽에. 그래서 이제 테바는 매출이 2조가 넘는 회사고, 글로벌 회사고, 특히 이제 유통망이 강하기 때문에 테바는 또 셀트리온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제 7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6 회계연도가 7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2026 회계연도에는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그 항암제와 관계없이 이 제품으로만 해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한 1,000억대 정도 매출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미 임상을 다 끝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코드라는 유통사를 통해서 현재 영국에서 이제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 말에 영국에서 허가를 받고 내년에 EU와 FDA에서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그 바이오시밀러만 가지고도 뭐 1,000억대 이상은 매출은 뭐 앞으로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1,000억대 훨씬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호재는 전혀 반응이 안 되고 그 이유는 사모펀드의 이제 대규모 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75만 주나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 주식의 일일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75만 주나 매도를 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해산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제 물량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물량을 팔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래서 회사도 호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사모펀드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언제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 그래요? 영원히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모르는 이렇게 거죠. 호재가 좋고 실적이 그건 좋은데도요? 모르죠. 실적은 아직 이제 지금은 네. 안 좋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뭐 며느리도 모르는 거죠. 이제 예. 또 가봐야. 그럼요. 예. 그건 아무도 그거 알면은 누가 주식 투자해서 돈 못 벌겠어요? 다 벌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5, 6년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 10배 정도 오를 걸로 기대하는 종목이 이제 또 삼일제약인데요. 삼일제약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로스비빈트라고 하는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비빈트라고 하는 약은 삼일제약이 이제 미국의 그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한 골관절염 치료제인데요. 현재 이제 이 약은 FDA에서 임상 3상을 다 끝내고 이제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비빈트 이 약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거의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고요. 매년 1회씩 한 번씩 약물을 투여하고 이제 약효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대비해서 플라시보 네. 위약, 가짜약, 플라시보 대비해서 이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관절 간격 폭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JSW라고 하는데 Joint Spaced Width 이런 건데 이 관절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 관절염이 계속 진행되면 연골이 닳아서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간격이 좁혀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JSW가 그러니까 즉 간격이 좁혀지면 관절의 손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평가 요소는 이 JSW입니다. 그러니까 JSW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보하면 임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런 관절염 치료제는 전부 다 그냥 진통제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통증이 오면 참는 거지 이걸 치료해 주는 약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로시비빈트라고 하는 약이 보면은 이제 이 JSW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고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보면 이제 그 네모로 표시된 파란색 선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로시비빈트라고 하는 약을 이제 투약한 투약군이고요. 이 동그라미로 된 회색 이것이 이제 그 플라시보 위약 투약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축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이게 빨간색 그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줍니다. 위급 0, 0. 여기서부터 약효를 관찰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점선 그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한 화살표 이게 이제 48주입니다. 48주. 여기가 이제 약효를 그러니까 관찰하기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요. 48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 파란색 점선 이게 이제 위크 100이라고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8주로부터 추가로 또 100주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골관절염, 관절염 환자다 보니까 네. 계속 그 위약 플라시보를 투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지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시보를 투약한 사람한테는 48주까지는 이제 플라시보 그 가짜 약을 투약을 하고요. 48주가 지나면 이제 정상적인 로시비빈트 약을 투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짜 약만 투여하면 이 사람은 치료를 못 하게 되니까 그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A라고 표시하는데 파란색 선이 이제 정상적으로 그 약을 그 로시비빈트 약을 투여한 건데 이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위약을 투여한 거는 까만색 선인데 계속 내려오죠. 48주까지. 네. 그러다가 48주가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악화되기 때문에 위약을 투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위약을 썼다, 플라시보를 썼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추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로시비메트를 투약한 투약군하고 대조군 플라시보하고 24개월이 지나서 이게 무릎 관절 간격이 26mm가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조군 대비해서 26mm가 개선된 거고 36개월이 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36개월까지는 위약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출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출해 보면 36mm가 이제 간격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약효가 이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효가 사실상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워맥 페인, 워맥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이것도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관절염 환자가 일상생활 중에 뭐 느끼는 통증이라든가 뭐 어려움을 이제 점수로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일어나는데 고통이 얼마나 있었냐. 그래서 고통이 뭐 전혀 없었다 그러면 0점, 아주 컸다 그러면 4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의 약효는 이제 입증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단지 이제 문제라고 하면 12주짜리 단기 임상에서 플라시보 대비해서 뚜렷한 그 통증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시비빈트 약을 넣었을 때 통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근데 약효가 있었는데 근데 플라시보를 넣은 사람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약효가 굉장히 있었지만 위약 대비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
아무래도 그 가짜액을 넣었는데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물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회사 측에다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삼일제약에 그랬더니 이제 이건 FDA 승인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짜리 정상적인 임상에서 이미 충분히 효과가 입증이 됐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JSW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인은 별 문제 없어서 8, 9월에 이제 FDA 승인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FDA가에서 이제 이 약이 승인을 받게 되면 주가는 이제 3일제약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재는 이제 그 이게 한 현재 3일제약의 이 영업 그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한 100억 되는데 네. 이 약으로만 해서 거의 900억에서 1000원 정도가 이익이 새로 생겨요. 그럼 이익이 10배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DA 확실히 승인 받을 수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도 모릅니다. 3일제약도 모르고 미국의 회사인 바이오스프라이스 테라피틱스도 모르는데 이제 자기네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임상을 했을 때 3년짜리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유의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JSW 간격이 24개월에서는 26mm만큼 차이가 생겼고 36개월이 되면 36mm만큼 차이가 생겼고 해서 확실한 성과를 자기네는 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100% 확신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해주신 두 개 다 한 10년, 15년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될 종목일까요? 저는 한 5년 정도 보면은 그래도 제 목표가 항상 이런 거 투자할 때는 5년에 10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지금의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거를 갖다 그냥 5년 동안 방치하면 안 되고 계속 이거를 갖다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뭐 연락도 해보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임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다 팔로우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네.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대로 회사가 계속 가면은 주식을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가운데 뭐가 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은 A인데 이 회사는 B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판단의 주식을 팔아야죠. 그럼 작가님만의 약간 종목 발굴할 때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노하우는 특별히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뭐 기술적 분석인 이런 게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전략 종목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웬만하면 회사를 방문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네. 나눠봅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2번, 3번, 4번 계속 방문을 하고요. 3일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한 거고요. 아까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 한 4번 정도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 자체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은 그냥 차트를 보고 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차트라고 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그거가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뭐 잘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차트라고 하는 건 뭐 펀더멘탈보다는 아무래도 그 뭐 정확도는 떨어지니까. 예. 그럼 언급해주신 종목들 지금 들어가기 아니 그거는 저는 모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이게 질문지를 받아 보니까 네. 이제 한 그러니까 다른 5, 6년 후에 네. 한 10배 갈 만한 주식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한 5, 6년 후에 뭐 10배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상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흘러가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간다. 네.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그러면 주식을 그냥 가운데 처분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샀는데 네.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주식을 가운데 팔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은 아이디어가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또 바뀌면 지금의 아이디어는 또 틀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나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그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스트래티지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이런 전략을 처음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이제 그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이런 전략을 따라하면서 뭐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면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이 기업은 10,000개를 모았고요. 최대 21만 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만 개면 전체 생산량의 0.1%인가요? 21%인가요? 하여간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네. 비트코인 그 트레저리 전략을 선언했고요. 그 원래는 이 기업은 맥스트라는 그 AR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업종을 전환한 후에 이제 3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그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는 그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인가 뭐 하는 기업이 또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은데요. 이제 트럼프 미디어도 이제 25억 달러를 모금해서 비트코인 사들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톱도 이제 4,710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사들였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추가 또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미국에 또 헬스케어 기업이 있습니다.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4,449개 보유하고 있고 또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여기도 이제 금년 3월 기준으로 46,376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현재 2위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집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뿐 아니고 미국의 그 뉴햄프셔 주하고 이제 텍사스 주가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이제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까지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점점 더 많은 기업들과 뭐 미국의 주정부 그리고 국가들이 이제 비트코인 매입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20만 달러 간다, 100만 그러니까요. 달러 간다 그러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단기, 장기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글쎄 이제 제가 이걸 알면 이제 저도 네. 돈을 많이 벌 텐데 제가 이제 앞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이제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뭐 인플레를 해치하거나 뭐 하여간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또 ETF를 사들이는 기업들이나 펀드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발행량은 이제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막 너도 나도 지금 매집을 합니다. 아까 뭐 이런 기업들 저런 기업들 또 국가 뭐 주정부 뭐 또 ETF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모자라지 않을까? 비트코인 서플라이 쇼크 그러니까 공급 쇼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그 브래드 밀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1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 100배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서플라이 쇼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뭐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거 자체가 무슨 가격 예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캐시우드 보고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캐시우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아크 인베스트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년 4월 24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2030년 비트코인 최소 가격이 50만 달러, 최대 가격이 240만 달러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냈던 보고서예요. 이번에 바꾸기 전에 기존에 냈던 보고서에서는 이제 2030년에 비트코인 이제 그 베이스 케이스, 기본 케이스로 해서 71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약세, 베어 케이스일 때는 30만 달러. 그리고 이제 그 베스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불 케이스라고 해요. 불 케이스 때는 이제 15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이제 이 가격의 근거는 TAM과 이제 침투율을 기반으로 이제 이 가격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TAM이 뭐냐면 이제 Total Addressable Market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잠재 고객한테 100% 침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시장 규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 우리 제품을 전 세계 모든 고객들이 다 산다면 그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회사가 온라인 음식 배달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그 TAM은 음식을 배달 주문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음식 소비 시장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트코인에 적용한다면 비트코인이 대체하거나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뭐 금시장, 글로벌 투자 시장, 신흥국 통화 시장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공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TAM의 침투율을 곱하고 이걸 이제 비트코인 공급량으로 나눈 겁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은 2030년에 2050만 개, 그죠? 2050만 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2030년 예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자 비트코인의 자본 축적 요소로는 자 첫째는 이제 프라이머리 요소로는 현물 ETF를 통한 이제 기관 투자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 대비 보관이나 이동의 간편에서 생기는 이제 디지털 골드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신흥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달러에 투자했던 자산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요소로는 이제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수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서비스의 일부를 대체해서 발생하는 온체인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분석을 보시면 지금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 기관 투자가의 경우에는 2030년에 TAM 이것이 이제 200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00조 달러죠. 그리고 이제 침투율을 베이스 케이스가 2.5%, 베어 케이스가 1%, 불 케이스가 6.5%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기여도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34.3%, 그다음에 베어 케이스가 32.7%, 불 케이스가 43.4%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디지털 골드, 신흥국의 수요, 국가나 기업의 수요, 뭐 온체인 다 이렇게 보시는 바가 이렇게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서플라이라는 걸 이제 지난번 거에 비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액티브 서플라이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활성 공급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중에서 실제 이동이 있는 유효 공급을 말하는 건데 현재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서플라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최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비트코인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초창기에 채굴된 비트코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이미 뭐 없어졌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했거나 뭐 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갑에 이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이동하는 활성화된 비트코인만 따로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분실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이제 액티브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니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들이 얼마나 자주 움직였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라이브니스가 100%라면 모든 비트코인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고 라이브니스가 0%라면 이제 모든 어떤 비트코인도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의 그 라이브니스는 약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의 60%만 살아 있고 나머지 40%는 사실상 유통 불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4월 24일에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 2030년 비트코인 목표가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원래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71만 달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120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 케이스가 50만 달러, 불 케이스가 24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17억 원, 베어 케이스가 7억 원, 불 케이스가 34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최저 7억, 그냥 보통으로 가면은 17억,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가면 34억.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이 캐시우드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2030년에 기본이 17억, 안 좋으면 7억, 좋으면 34억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작가님도 그 캐시우드의 예상에 동의 많이 하시나요? 계산 근거가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이분이 이제 똑똑하신 분이니까 사실 뭐 또 세계적인 투자가시고 가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올랐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 네. 최근 작가님이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 영상 거기서 또 다른 기업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그거 간단하게 그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네. 항상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쵸. 항상.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2017년인데 그 당시에 제가 한 25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에. 그때도 엄청 비싸다고 사람들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게 한 300 몇십만 원 됐을 때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 그거 비싼 걸 어떻게 사냐 엄청 비싸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2천만 원 넘어섰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했고요. 엄청 비싸다고. 뭐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1달러부터 2달러, 3달러 뭐 지금까지 항상 비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네. 이제 메타 플래닛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회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메타 플래닛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비트코인 그 매입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일본의 회사입니다. 이제 네. 원래 호텔업을 했던 회사인데 이 호텔업이 이제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규모 손실을 보고 그래서 이제 호텔 체인을 접고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으로 이제 바꾼 회사인데요. 그래서 현재 원래 이제 작년 4월에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밝힌 후에 곧바로 이제 비트코인 매집에 들어가서 현재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 플래닛은 비트코인 옵션 그 프리미엄 수익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트코인을 딱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전략을 그걸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 수익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전통 금융에서 얘기하는 뭐 커버드 콜 또는 현물 기반 옵션 매도 뭐 이런 방식과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챙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에 대해서 이제 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옵션은 이제 크게는 이제 콜옵션, 풋옵션이 있는데요. 콜옵션은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풋옵션은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자,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만 달러, 프리미엄 2%의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이제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제 옵션을 행사할 때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그 가격.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에 사거나 판다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행사 가격이라고요.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제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 콜옵션을 매도했다 이 얘기는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고 대신에 이제 2%의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이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10만 달러에. 근데 시세가 15만 달러면 자기는 1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10만 달러에 사겠죠. 그러고 해서 시장에서 15만 달러에 팔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메타 플래닛은 자기가 비트코인을 지금 10,000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10만 달러 이 사람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수수료를 챙기면 되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팔았는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떨어졌다. 5만 달러 떨어질 가능성 없으니까 9만 달러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옵션을 행사 안 하겠죠. 왜냐면 시세는 9만 달러인데 1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면 그냥 수수료만 챙기는 겁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풋옵션은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수료 수익을 이제 챙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이제 금융 파생 상품으로 유동화 시켜가지고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령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운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중심의 그 재무 전략을 통해서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호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이제 사업 전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전환을 이룬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기업들한테 새로운 재무 전략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재무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하고서 곧바로 비트코인 매입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당시부터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아마 90배인가 올랐을 겁니다. 예.
예,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얼핏 본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네. 거의 100배 가까운 게 오른 이제 주식이 된 겁니다. 예. 근데 한국에도 그런 기업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비트맥스라는 네. 기업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사용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창출할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그 시작 보유는 단계라서. 보유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네, 오늘 배용국 1100만 작가님과 함께 한국 주식 흐름부터 앞으로 주목할 종목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투자에 판단되는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이게 투자도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데 나오면 건강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 젊을 때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요. 네.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또 나이를 먹으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또 이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미 망가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이게 책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소원이 1000개가 있는데 네. 아픈 사람한테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안 아파지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인도 속담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을 잃으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소용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건강 챙겨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7월 초부터 또 어스 캠퍼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제 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